네, 소개받은 김수열입니다. 앞선 발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요청된 바가 제주 문학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걸 고민하다가 시대가 기억해야 할 제주의 작가들로 제목을 살짝 비틀었고, 시간이 막 쫓기는 것 같아서 가장 완벽한 발제는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게 너무 무리일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읽어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저는 제주에서 나고 자라 지금도 이따금 시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82년에 문단의 말석에 이름을 올렸으니 어느덧 40년 세월이 코앞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대해서 혹은 문학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딱히 이거다 하고 단정하기가 여간 곤혹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한창 때는 객기 반 취기 반으로 이러쿵저러쿵 목소리를 낸 적이 없지 않습니다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문학에 대해서 단정하기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진데 하물며 제주문학에 대한 언급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제주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더욱 난감해지겠죠. 사전적 의미로 정체성이라 하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인 문학과는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같이 전혀 한데 묶어서 호명할 수 없는 상호 독립적인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학은 정체성이라는 항목에 넣어 언급할 게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겠지요. 왜냐하면 문학은 자유로운 영혼이 남기고 간 흔적이기 때문에 늘 변하는 것이고 존재의 본질을 뛰어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은 문학 그 자체가 아니라 제주 문학에서의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제주의 방점을 찍으면 제주라는 시공간에서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문학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제주 문학이라는 것도 문학의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생각할 때 분명 자기 모순이고 이율배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학의 정체성이라는 저에게 주어진 주제를 고민하다가 물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제 나름 지금까지 문학이라는 걸 해오면서 최소한 저에게 제주다움을 일깨워준 작가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주어진 소임을 마칠까 합니다. 두 번째, 문충성 시인입니다. 누이야, 원래 싸움터였다. 바다가 어둠을 여는 줄로 너는 알았지? 바다가 빛을 켜는 줄로 너 알고 있었지? 아니다. 처음 어둠이 바다를 열었다. 빛이 바다를 열었지. 싸움이었다. 어둠이 자그마한 빛들을 몰아내면 저 하늘 끝에서 힘찬 빛들이 휘몰아와 어둠을 밀어내는 괴로워 울었다. 바다는 괴로움을 사귀면서 끝남이 없는 싸움을 울부짖어 왔다. 제주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제주 바다를 알 수 없다. 누이야, 바람 부는 날 바다로 나가서 5월 보리이랑 일렁이는 바다를 보라. 텀벙텀벙 너와 나의 알몸뚱이 유년히 헤엄치는 바다를 보라. 겨울날 초가지붕을 넘어 한여바람 속 까옥까옥 까마귀 등을 타고 제주의 겨울을 빚는 파도 소리를 보라. 파도 소리가 열어놓는 하늘 밖의 하늘을 보라 누이야. 변방의 섬 제주가 원래 싸움터였다는 울림이 큰 언어로 시의 첫 줄을 새긴 시인이 있습니다. 77년 문학과 지성에 제주바다, 고드름, 가을 등을 발표하면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등단한 문충성 시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특히 위에 인용한 그의 등단작 제주바다 1의 울림은 제주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당시 중앙문단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킵니다. 신비의 섬, 천혜의 관광지로 발돋움하던 그 무렵 제주의 한 시인은 제주가 원래 싸움터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제주가 변방의 언저리에 있는 버려진 섬이 아니라 탐라국 이후 제주는 지금도 그렇듯이 토착민과 외부 세력 간에 갈라치고 되받아치는 끝남이 없는 싸움터임을 시인은 제주의 누이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준엄하게 때로는 비장하게
때로는 조곤조곤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싸움터이고 싸움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괴로움을 사귀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곳이 바로 이곳 제주라고 말합니다. 저는 나고 자라 유년을 보낸 곳이 제주 탑동이어서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깨었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매립되어 사라졌지만 지금도 자그락자그락 몰려왔다 자그락자그락 몰려가는 그 탑발의 먹돌들의 반짝거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조반전에 바다로 나가 해걸음에 집으로 오곤 했는데 또래 동물들의 하루 세끼를 거뜬하게 해결해 준 것도 제주 바다였습니다. 머리가 굵어지면서 바다는 그저 바라만 보아도 넉넉한 곳이었는데 문충성의 제주 바다를 만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몰랐던 제주 바다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 바다는 싸움터였고 지금도 싸움터임을 일깨워준 시인이 문충성 시인입니다. 제주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제주 바다를 알 수 없고 파도 소리가 열어놓는 하늘밖에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제주 사람임을 알려준 시인입니다. 하나 저는 지금도 파도 소리가 열어놓은 하늘밖에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몇 해 전에 하늘 밖 하늘로 가신 문충성 시인은 아마도 파도 소리가 열어놓은 제주 바다를 굽어보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가는 화산도의 김석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제1회 사상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수락 연설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기억이 말살당한 곳에는 역사가 없다. 역사 없는 곳에 인간의 존재는 없다. 다시 말해서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이 아닌 죽음과도 같은 존재다. 오랫동안 기억을 말살당한 사삼은 한국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일, 알고서도 몰라야 하는 일이었다. 하나는 막강한 권력에 의한 기억의 타살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포에 질린 섬사람들이 스스로 기억을 망각 속에 집어던져 죽이는 기억의 자살이었다. 사사 문제의 올곧은 해결은 아직 멀었지만 공권력에 의한 재평가와 아울러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의 사업으로 더욱 큰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 건 아니지만 한없이 죽음에 접어드는 깊은 망각 속에 얼어붙었던 기억이 지상으로 솟아나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영원히 말살할 수 없었던 기억이 부활이자 기억의 승리다. 어처구니 없는 학살을 영원한 텁으로 은폐하고 놀라운 허위로 역사를 꾸며오면서 기억의 암살자 노릇을 해온 지난날의 위정자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소설가 김석범 선생은 25년 오사카 이카이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뱃속에 그를 가진 어머니가 제주에서 오사카로 밀항하고 그를 낳으신 겁니다. 이카이노는 사삼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한 제주 사람들의 집단 은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육의 조국에서 도망쳐 차별과 핍박이 일본 땅에 목숨을 이탁해온 제주 사람들의 시간이 그의 화산도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76년 일본에서 연재를 시작해 2015년 한국어판으로 완성되기까지 40년의 세월을 소진했습니다. 선생님의 표현을 빌면 이승만 정부 수립의 희생양으로 바쳐진 제주가 한국의 오늘과 어떻게 만나는지 200자 원고지 22,000장에 꾹꾹 눌러 앉혔습니다. 김석범 선생은 한국인도 북한인도 일본인도 아닌 패전국 일본이 한국으로 기화하지 않은 제1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한 조선적입니다. 남과 북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회유했지만 선생은 분단된 나라 어디에도 속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흔을 훌쩍 남긴 선생은 지금도 무국적자이고 존재하지 않은 나라 조선의 백성으로 제1을 살고 있습니다. 조선을 다루는 문학이 보편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국의 작가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그릇된 인식과 싸우며 그는 사삼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치열한 상상력과 비타협의 정신으로 소설 화산도라는 보편성을 획득합니다. 일본에서 83년 오사라기 지로상, 98년 마이니치 예술상을 수여하면서 그의 역작 화산도를 평가할 때 정작 한국은 그의 문학에 냉담했습니다. 그가 마음의 고향 제주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83년 오사라기 지로상을 수상할 무렵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사에서 그를 위해 경비행기를 띄우고 한국 정부에 김석범의 입국을 요청합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조건으로 38선과 포항제철 방문을 내겁니다. 선생은 정권 홍보에 동원되지 않겠다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사히 신문사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선생을 모시고 경비행기를 띄워 한일 경계 영공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안타깝게도 구름에 가려서 한라산을 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 김석범 선생은 2015년 제1회 사상평화상을 수상하셨고 2017년 제1회 이호철 문학상을 수상하십니다. 오래전부터 선생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1회 평화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쓴 저의 부끄러운 시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경계의 사람 김석범입니다. 나는 북한 사람, 남쪽 사람도 북쪽 사람도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무국적 자요. 나는 분단 이전의 조선 사람이요. 제주 4.3도 마찬가지요. 반토막 4.3은 4.3이 아니란 말이요. 온전한 4.3은 통일된 조국에서의 4.3이요. 그러니 제주 4.3은 통일인 거요. 4.3을 한다는 거 저기 저 백비 저걸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 백비는 그 평화공원 안에 있는 백비입니다. 다음에 잘 아시는 현기영 선생님입니다. 현기영 선생님이 산문 한 편을 요약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인간 자신이 저질렀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공포의 금압 속에서 울음소리도 낼 수 없었다. 억눌린 침묵과 공포 속에서 소리 없는 눈물과 숨죽인 흐느낌만이 있었다. 우리는 각자 한 번의 삶을 살고 한 번의 죽음을 죽는다. 그래서 타인들의 죽음에서 하나의 죽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 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4.3에서 3만의 죽음은 우리의 인식 능력과 상상력을 훨씬 초월해버린다. 이 엄청난 슬픔을 어떤 말로 애도할 수 있을까? 3만의 죽음은 우리의 인식 능력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말이 너무 모자라다. 그 사건 앞에서 인간의 언어는 너무도 빈약하다. 4.3이 일어난 지 30년이 지난 79년 세상으로 걸어나온 순이 삼촌은 적어도 제주에서는 단순한 문학적 발걸음이 아니라 역사적인 족적이었습니다. 강요된 기억의 타살과 그 기억을 스스로 죽이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경계에서 30년 만에 피어 흘린 절절한 한 송이 꽃이었습니다. 그 꽃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현기영 선생은 보안부대에 끌려가 3일 동안에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감내해야 됐고 한 달 동안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꽃 한 송이가 지금은 섬 구석구석 일파만파 동백이 되어 다시 피어났습니다. 순이삼촌의 한 대목입니다. 순이삼촌네 온팡진 돌짝밭에는 끝까지 찾아가지 않은 시체가 둘이 있었는데 큰아버지 손을 빌려 치운 다음에야 고구마를 갈았다. 그해 고구마는 풍작이었다. 송장걸음을 먹은 고구마는 목칭덩어리만큼 큼직큼직했다. 그렇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 이게 순이삼촌의 죽음을 말하죠.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해묵은 죽음이었다. 다만 30년 전 그 온팡밭에서 구구식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30여 년의 우여곡절한 유예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현기영 선생과 4.3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국 제나라 장공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려는 격이나 다름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식의 어리석은 저의 질문에 유분에 찬 어조로 내게 들려주신 선생님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한 공동체가 멜싸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념적인 건 문제가 아니야. 거기 왜 붉은색을 칠하려고 해? 공동체가 무너지고 누이가 능욕당하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친구가 고문당하고 심혈족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쟁이란 당연한 거야.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복하고 굴복해야 하나?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싸우는 게 인간이야. 끝으로 경계의 시 김시종 선생님이십니다.
작년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학자 이진경 교수가 이상하게 문학 김시종 선생님의 꽂히셨는지 어긋남의 존재라는 책을 쓰신 게 있었습니다. 그 한 부분입니다. 김시종은 전설적인 시인이다. 살아서 전설이 된 시인이고 그 삶으로 그가 살아낸 시로 전설이 된 시인이다. 훌륭한 시인도 많고 위대한 시인도 많지만 전설적 시인은 드물다. 전설적 시인이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전설이 된 것은 전설이 될 이유를 갖는다. 제주에서 4.3 항쟁에 참여했다가 수배되어 일본으로 밀항했고 제1조선인 운동에 참여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조선 총련이 되어버린 조직과 불화를 거듭하다 결별했으며 낯선 일본어를 일본어에 끼워 넣는 기이한 복수를 수행하며 전설의 시인이 된 것이다. 선생은 29년 원산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성장한 후 49년 일본으로 밀항합니다. 4.3을 피해 홀로 가신 겁니다. 53년 일본에서 시동인지 진달래를 창간했고 오늘까지 일본어로 시창작 및 비평, 강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86년에 수필집 제1의 틈새에서로 마이니치 출판문화상을 수상하셨고 시집으로는 지평선, 풍토기, 니카타, 이까이노 시집, 광주시편, 화석의 여름 등이 있습니다. 91년에 원야이 씨는 오쿠마 히데오상을 수상하셨고 이력으로 윤동주의 하늘과 별과 바람의 시 등이 있습니다. 제주가 고향도 아닌 선생님을 무제주 문학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호명한 것은 비록 원산에서 나셨지만 해방 즈음에 온 가족이 제주에 내려와 정착하셨고 선생님은 비록 역사의 소령돌이를 피해 일본으로 가셨지만 선생의 부모님은 지금 제주의 두 봉분으로 남아 계시고 선생의 문학 또한 제주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일본어를 고집하면서 작품을 쓰시는데 그 경계의시라고 하는 시집의 서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분명 역사적으로 8.15를 분수정으로 옛 일본으로부터 끊어졌다. 확실히 8.15는 식민지를 강요한 일본과 결별하는 날이긴 했다. 그런데 일본어만은 그 후 부득이한 일본에서의 생활과 중첩되어선지 예전의 나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있다. 일찌감치 눌러앉은 나의 일본어와 고별하기 위해서 해방은 여전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끝없는 계기 같은 것이다. 그 일본어로 나는 시를 쓰고 자신의 사념을 정착시키려 발버둥치고 있다. 잡다한 속성의 한복판에 놔둔 거로도 때묻지 않는 서정을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일본어로서 발로시킬 책무가 내게는 있다. 자신의 생장에 얽혀있는 일본어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서다. 선생님은 지금도 제2를 사십니다. 선생님한테 일본에 사십니까 물어보죠. 그런 건 예의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제2를 삽니다. 머무는 곳이 일본이 아니라 제1이라고 하는 현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2를 사시면서 한 번도 일본에 동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럼으로써 남쪽의 고향 제주에 대한 각별한 인연을 그의 문학적 근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언젠가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달보다 먼 곳이라고 쓴 저의 시입니다. 오삭과 영사관으로부터 귀국 건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 항쟁 시집 준비하는 걸 알고 방일 준비하던 전두환 쪽에서 체면이 안 섰는지 서울에서 출판하라 압박했습니다. 제주 4.3에서 살아남은 자로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삼 때 서울문학인대회에 초청받았는데 영사관에서 다음 방안에는 한국 국적으로 바꾼다는 서약서 강요했습니다. 조선적이던 나는 거절했습니다. 주최측 노력으로 어찌어찌 참가는 했지만 행선지는 서울로 한정되었습니다. 4.3 진상규명에 나선 김대중 대통령 때에야 조선 국적 임시 여권으로 1949년 도일하고 처음으로 제주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항쟁 당시 희생된 동지들 뵐 낯이 없어 마음 무거웠는데 어서 오세요. 조카 딸이 울먹이며 나를 안아준 게 구원이었습니다. 무성한 가시덩굴 안쪽 무덤 2개에 나란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40년 된 양친입니다. 처음 뵈었습니다. 무릎 꿇고 송아지처럼 울었습니다. 남은 인생 해마다 성묘하고 싶어 2003년 한국 국적 취득했습니다. 그해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 제주 4.3을 국가 권력이 잘못이라 인정하고 공식 사죄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지 반세기 제주는 참 멀었습니다. 달보다 먼 곳이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생각해보니 제주문학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편으로 치우친 생각만을 고집한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제 주변머리가 그리 넓지 못한 탓이겠거니 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주 혹은 제주 문학을 오늘을 있게 한 작가들이 앞에 호명한 몇몇 작가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가는 제주의 자연 환경에 대해 그 안타까움과 울분을 글에 담고 있는 작가들도 수두룩하고 소멸해가는 우리의 언어인 제주어를 내려놓지 않고 자신의 작품 속에 넣어내는 작가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붓을 내려놓지 않은 한 제주문학 혹은 제주문학의 정체성은 다양성과 나란히 어깨를 걸고 내일이 제주문학으로 튼실하게 나아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